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죠. 최근 지역이나 필수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재정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이번에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갑니다. 네, 병원 가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본인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요. 또 그런데 또 자주 가지 않는 분들에게 또 보험료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도 이렇게 마련되나 봅니다. 자,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리틀코리아 홍승희 본부장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네. 일단 올해 보험료율은 유지됩니다. 네. 저러니까 기분은 좋아 보입니다만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올해는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동결이 됐습니다. 네. 이게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결을 하면서 물가 급등,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이런 결정 전에는 또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보 재정에 따르면 단기 수지가 올해 같은 경우는 2조 6,402억 원의 흑자에서 2025년에 4,633억 원으로 줄어들고 2026년에는 3,072억 원으로 적자 전환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가파르게 적자가 이제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보수적으로 보는 건보 재정 전망에 따른 거고 국회 예산처에서 본 전망은 훨씬 더 가파르게 적자가 더 빠르게 달성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의료비 폭증하고 또 저출생으로 인한 건보 수입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건보 재정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또 어렵다라는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바구니는 줄어드는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결국은 보험료를 더 보장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더 내거나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겠죠. 예,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재정 자체가 고갈되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대수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적인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올리고 또 의료 남용을 차단하겠다라는 골자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 격차를 축소하고 그리고 필수 의료 확대 등 의료 개혁 분야와 또 지속 가능한 건보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건보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율의 상한은 지금 현재 7.09%로 현재 8%인데 우리나라의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상한에 거의 다다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저출산과 또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로 보험료 수입이 또 정체되면서 재정 유지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나라보다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일본은 10에서 11.82%, 프랑스는 13.25%, 독일은 16.2% 정도의 보험료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괜찮다라는 목소리를 조금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지만 유례 없는 초고령 고속화되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면서 안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이렇게 보험료율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저만 하더라도 직장 다닐 때하고는 다르게 보험료 떼갈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찔끔찔끔 나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는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건보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다라는 잘돼 얘기도 있고. 많이 듣고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요. 쓴 만큼 더 내고 덜 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사고 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예, 그렇죠. 사고 내면 보험료를 할증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건강보험료도 차등부과하겠다. 라는 이 큰 골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거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진짜. 합리적일 수 예, 있겠죠. 그래서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건보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건강 바우처를 지급을 해주겠다. 그래서 전년 납부 보험료의 10% 연간 12만 원 최대 한도로 건강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작은 건보 가입자는 누구냐? 근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마 논의되고 있는 걸 그때 우리가 이제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분기 1회 미만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발표가 난 이후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 바우처를 병원과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하고 어떤 항목에 쓸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거를 다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의료 이용이 적은 20대에서 20살에서 34살 이 젊은 층 대상으로 우선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 연령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높이겠다. 죄송합니다. 본인 보험료가 아니고요. 본인 부담률을 높이겠다라고 본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딱 그냥 단순하게 들으면 내 본인 부담률이 높아질까 봐 병원 가는 걸 미루다가 병을 또 키우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용하는 병원 케이스와 다른 굉장히 과도한 사례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외래 진료를 연 356회 초과 이용할 경우 매일 한두 번씩 간다는 얘기네요. 매일 간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을 지금 현재 통상 20%에서 90%로 올리겠다. 네. 그리고 물리치료를 지금 하루에 한 차례 넘게 받는 경우, 무슨 도수치료 같은 걸 그렇죠. 좀 이 과하게. 병원 갔다가 이 병원 갔다가 네, 돌아다니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본인 부담률을 상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에 대해서 횟수와 의료비 내역 등을 국민에게 모바일 알림으로 보내주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꼭 필요한 부분 치료라든지 아니면 또 취약계층 보호는 더 강화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은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게 있죠. 그리고 네. 재난적 의료비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을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건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한도를 정해서 이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는 다시 보험료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소득 구간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본인 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50에서 80%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의료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좀 그 사회적인 관심이 커진 질병이 소아당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아당뇨는 기본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서 네. 계속 인슐린을 계속 주사기로 맞아야 되는 이런 그렇죠. 환자를 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뇨 관리 기기를 지원하고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 기회를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지원을 해줄 경우에 환자 부담금이 예전에는 연 381만 원에서 45만 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이 만성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정신 질환이나 여성 건강, 아동 등에 대한 이런 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또 노인들 같은 경우는 네. 거주지 중심의 생애 말기 의료 지원도 추진을 할 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낯설 수 있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생의 마무리를 어디서 하고 싶으십니까?라고 하면 어디서 하고 싶으십니까? 집에서. 살던 집. 살던 집에서. 집이죠. 네. 그런데 네. 실제로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에 7분은 의료기관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주지에서 말기 치료를 받고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세계적인 시스템을 또 만들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실비보험 관련해서도 좀 엮이는 질문 같은데 그러게요. 네네. 본부장님 이게 앞으로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혼합금지 진료 금지라는 건 뭐냐면요. 병원에 갔을 때 급여 항목에 대해서 치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를 같이 엮어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물리치료만이 아니라 도수치료를 함께 한다던가 아니면 백내장 수술하는데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비급여를 함께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걸 혼합진료라고 네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혼합진료를 했을 때 건보에서 급여를 지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진료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급여를 지원하지 않으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게 될 거고 이건 또 실손이라고 하는 보험에서 또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게요. 그래서 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이 높아질 것도 우려가 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실손의 지급 기준을 뭔가 또 새롭게 만들거나 이럴 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네요.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